네, 안녕하세요. 재훈경 TV, 재훈경의 민생은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굉장히 앞으로 올해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금융시장 전체 혼란이 올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대강은 많은 분들이 뭐 개발에 소요됐던 많은 대출 채권들이 부실화되면서 자산시장도 힘들어지고 금융시장도 어려워진다.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착공 전에 그 토지를 사고 그 사면서 매입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잔금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인허가를 완료하는 착공 전 단계가 1단계고 그다음에 2단계는 개발과 분양이 동시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건설을 담당할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개발이 시작되고 그리고 바로 분양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제 금융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인허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리고 토지 매입에 따른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계약금은 이제 이 시행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나머지 토지 매입 잔금과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사업비들을 자본을 조달해서 금융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해서 시행사들이 이 모든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의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브릿지론이 얼마나 위험한가 생각해 보면요. 이겁니다. 인허가 완료 전 단계, 토지 매입에 따른 잔금 매입을 치르기 전 단계에도 사실은 시행사가 충분히 자본을 들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돈마저도 결국은 빌려서 토지 매입에 따른 계약금만 지불하고 이 사업이 부동산 개발 사업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은행들은 당시에 굉장히 이 PF 대출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 때문에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이 브릿지로는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2금융권에서 이 브릿지론을 주로 실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허가가 완료되고 나면 2단계 공사 단계에서 이제 분양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분양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분양 열기에 따라서 분양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지겠죠. 분양 경쟁률이 높아지면은 청약 열기에 따라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면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분양하고 나서 계약금이 들어오게 되고 이 분양이 잘 되면은 이때부터는 어쨌든 시공사도 공사를 시작하니까 시공사가 또 나름 크레딧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등급이 아주 우수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될수록 그 은행들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있고요. 그리고 분양에 따른 계약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은행들이 본 PF를 실행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앞서 빌렸던 브릿지 론을 상환하는 겁니다. 상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준공 이후 단계는 당연히 뭐 집단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계약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도금 집단 대출, 잔금 집단 대출 이런 식으로 이 잔금까지 치르는 과정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집단 대출에 의해서 들어온 중도금, 잔금 이런 돈들이 결국 본 PF 공사 단계마다 본 PF에 따른 그 은행이 투자한 돈들을 상환하게 되는 거죠. 결국 사실 제가 투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단계마다 다 뭡니까? 론입니다. 론, 대출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뭐 사업 단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하고 잔금 납부하고 인허가 하면서 끝나자마자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착공이 시작이 되고 착공과 함께 분양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준공 단계까지 가서 입주가 시작이 된다. 이때는 이제 어쨌든 잔금까지 다 치르기 때문에 본 PF까지 싹 다 상환하게 되겠죠. 이때 당시 그 사업 단계마다 자본 조달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인허가 전까지 브릿지론으로 계약금은 시행사가 주로 이제 감당을 하고요. 그리고 본 PF가 브릿지론을 대환하고 중도금 대출이 본 PF를 대환하고 그리고 담보 대출이 또 이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는 이런 구조로 자본 조달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보시면 브릿지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 브릿지론인데 이 브릿지론도 이게
갚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갚게 되면은 이 시행사가 돈을 빌릴 때 금융회사들로부터 조금 빨리 갚겠다 하면은 아무래도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그리고 좀 중순이다. 그러면 선순위보다는 조금 금리가 높겠죠. 근데 좀 뒤에 갚겠다라고 후순위로 돈을 빌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금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서 브릿지론을 일으키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올해 증권사에 굉장히 이 브릿지론이 몰려 있고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증권사의 위기설까지도 시장에서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거론이 될 정도의 얘기인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자금 출처가 증권사에서 브릿지론을 투자할 때 주로 후순위 채권으로 투자를 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는 이에 따른 금리, 아주 높은 금리를 챙기려고 했던 그런 투자의 목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PF가 잘 실행이 돼야 브릿지론을 갚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본 PF가 실행이 되려면은 시공사 선정되고 인허가가 무리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분양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분양이 관건이거든요. 분양 시장이 아주 열기를 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돈을 빌려주려고 할 거고 빌려주는 사람 그 금융회사들이 많으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는 금리 부담을 좀 줄여가면서 여기 어디가 더 금리가 싼가 하고 비교해가면서 자본을 조금 더 저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겠죠. 근데 분양이 안 된다 그러면 금융회사들이 빌려주지도 않고 기존에 빌려준 것도 사실은 만기 연장을 안 하고 상환하라고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가뜩이나 분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실이 이렇게 고조되면서 이게 연쇄적으로 사실은 금융시장 전체, 이 건설시장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큰 파국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업 구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를 그냥 이렇게 쭉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게 조금 더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시행사만 중심으로 이렇게 잘 놓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신탁회사, 금융기관 이런 데가 이제 자본을 투입하는 금융기관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폰서라는 거는 시행사는 보통은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SPC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돼 있고요. 이거의 모기업이 이제 스폰서 기업이 따로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허가 기간이 있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건네주고 토지를 확보하고 잔금 치르고 확보하고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 약정을 맺고 그래서 토지 잔금을 치르기도 하고 인허가에 따른 비용도 사업비도 부담을 하고 있다. 이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부동산 사업구조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여기 말씀드리면 시행사가 있고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죠. 돈을 빌려주는데 문제는 시공사가 선정되기 이전에는 부족한 자금, 부족한 신용을 주로 증권사가 보증을 하면서 이 브릿지론을 증권사나 저축은행 캐피탈 그 여신 전문 기관에서 많이 사실은 취급을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전에 제가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아파트 투자 열기와 관련해서 레버리지 피드백, 그 다음에 디레버리지 피드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건설 시장도 똑같은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엑스포저 발생 유형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냐면 자본을 줬다라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대출이 있고요. 유동화 증권이 있고 그리고 채무 보증이 있고 간접 투자 방식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 간접 투자 방식 빼고는 나머지는 다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비은행권, 특히 이금융권이 거의 90조 원이고 유동화 증권만 해도 이것도 다 파악이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PF 대출을 본 PF 대출, 은행에서 빌렸거나 아니면 어쨌든 상대적으로 시공사 크레딧이 높아가지고 금리가 낮은 형태의 대출, 그리고 또 분양 대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빨리빨리 일부를 갚아 나갈 수 있는 조기에 소진해 나가면서 이렇게 활용하게 되는 그런 형식의 본 PF 대출. 이거를 또 기초 자산으로 해서 또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가지고요. 이걸 또 이렇게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2차적으로 이렇게 또
자본을 조달합니다. 이런 유동화증권 같은 경우도 작년 3월 말에 40조 원이었다고 하고요. 채무 보증 규모도 지금 한 62조 원, 한 63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뭐 계속 그 뉴스에서 그 기관마다 그 발표하는 그 규모를 보면은 숫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런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PF 대출만 그 대출 규모만 가지고 그 전체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어쨌든 위험한 익스포저 그에 대한 규모를 얘기하는 데가 있고요. 그 유동화 증권을 일부 포함시킨 데가 있고 채무 보증까지 함께 얘기하는 데가 있어서 숫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브릿지론 포함해갖고 이금융권의 그 PF 대출은 지금 한 거의 90조 원 가량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유동화증권 40조 원 더 있고 채무 보증이 62조, 63조 정도 더 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거의 200조 원 가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의 이 자본시장에서 금융부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200조 원이면 도대체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고 좀 시장이 어떻게 그게 부실화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자본 조달 시장, 금융시장이 부실화되면 자본 조달 시장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본 조달 시장이 어려워지면 다른 중소기업 혹은 일부 대기업에게도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PF들이 상당하다고 얘기하니까 올해 하반기쯤에는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잔액 추이를 이렇게 쭉 보시면요, 이 빨간 선이 뭐냐면 비은행 PF의 증가율입니다. 근데 여기 0이잖아요. 0 여기 그래프에 그럼 0 밑으로 향해 있는 건 뭐예요? 증가율이 하락했다는 거죠. 2008년 이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시장을 한바탕 덮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모가 이렇게 점점 줄었습니다. 증가율이 감소했어요. 그러다가 2014년부터 조금씩 증가를 하기 시작하더니 2019년, 20년 제가 이 시간 통해서 2019년, 20년에 대한 얘기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때가 왜 중요하냐면 금리를 너무 많이 낮췄기 때문이에요. 금리를 왜 많이 낮췄느냐?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멈추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정부는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낮춰서 적극적인 그 경기 부양 정책을 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니까 이때 자본 조달 시장, 그래서 조금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혹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 빌려서 아파트 투자도 하고, 사람들이 돈 빌려서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또 사람들이 더 돈을 빌려갖고 투자를 해서 레버리지 피드백이 강화됐던 시기, 한마디로 금리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 열기가 고조되니까 아파트 개발 사업에 열기도 고조됐다. 이 시기입니다. 딱 증가율 보면은 금리 변동에 따라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투자 성향이 바뀌고, 그리고 사람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개발 시장이 바뀌고, 이게 개발 시장에서 개발 열기가 커지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마디로 자본 조달, 개발 사업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시장도 이때 팽창을 했다. 모든 게 이렇게 다 연결돼 있죠. 알고 보면 진짜 경제는 사람들의 심리하고 너무 밀접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이 지나치게 선동적 기사를 생산하는 것은 결국 시장 전체를 왜곡하는데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제가 피드백 현상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금융 부실과 관련된 디레버리지 피드백에 대해서 조금 숫자를 가지고, 특히 PF 시장에서 어떻게 지금 위험이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